안녕하세요. 레벨업에서 교육 연구용 플랫폼이랑 분산 처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신정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구글의 PRP의 패턴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익스텐디드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익스텐드해서 거기서 들은 내용과 실제로 이걸 써먹어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되게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여기서 서비스 워커 써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오, 저기 계신다. 현업에서 쓰고 계신 분? 또 안 계시겠죠? 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60%가 가뿐히 넘어주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 일요일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울면서 안녕 하고 왔지만 나름 오니까 좋네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두 건의 발표를 연속으로 들으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구글이 프로그레시브 웹이라는 굉장히 멋진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얘네가 하려는 게 정말 웹인가?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뭔가 자꾸 추가되는 기능들이 도저히 원래 웹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죠. 모질라는 문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서 플랫폼이지 웹 플랫폼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이 XUL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앱은 XUL로 만들고 웹은 문서로 남겨놓자는데 망했죠. 구글은 아니야, 웹도 플랫폼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기어즈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혹시 아재 개발자는 안 계신가요? 네, 그 3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10년 전에 구글이 뭘 했는지 알 수 있는데 구글 기어즈라는 플랫폼을 내놨다가 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웹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이죠. 애플은 어떻게 했느냐? 문서건 런타임 플랫폼이면 상관없이 문서 쪽이 나한테 돈이 되면 오케이, 플랫폼 쪽이 돈이 되면 오케이인데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으면 난 오케이. 페이스북은 리액트라고 이상한 걸 만들었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성격을 뭘로 규정하느냐에 대한. 그래서 일종의 종교전쟁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열심히 레딧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장은 항상 존재해요. 뉴스그룹에 있었다가 시대가 지나서 이제 웹포럼으로 왔다가 요새 레딧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 종교전쟁이 사실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하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W3C라는 웹 규격을 만드는 회사가 조직이 있고 WhatWG라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얘는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었고 얘는 모질라가 주축이 돼 있고 얘는 구글이 주축이 돼 있죠. 그래서 2007년도에 각자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돼서 그럼 HTML5라는 걸 만들자라고 이때 결정을 했어요. 결국 여기서 만든 플랫폼 첫 번째 규격을 이름을 바꾼 거죠. 그냥 브랜드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통합을 했다고 해도 양쪽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지땅에서의 정의가 서로 다릅니다. 보시면 중요한 것만 이렇게 W3C는 너희는 HTML5에 연도별로 스냅샷을 떠라 그냥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갈게. 그리고 WG는 계속 새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넣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얘는 당연히 WG 에디터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고 너희는 우리의 스냅샷일 뿐 얘네는 왜 문서질을 안 하고 자꾸 웹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두 개로 쪼개진 상태로 쭉 가다가 지금은 돈 때문에 쭉 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크롬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너무 올라가서 10년 전에 익스플로러가 하던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규격을 넣을게. 너희는 지원 안 해도 그만인데 반 이상이 우리 플랫폼을 쓸걸?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동거는 하고 있는데 가내별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는 100년이 지나도 읽을 수 있는 문서를 만들자. 예를 들어 레이텍처럼. 얼마나 좋니? 이런 쪽이고 얘는 그럼 레이텍을 써. 우리는 웹에서 앱을 만들게. 이런 쪽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개발하는 브라우저 주축으로 새 규격을 계속 추가하고 있고 파이어폭스처럼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규격을 추가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얘는 플랫폼을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크게 반항 못하고 있습니다. 사파리 얘는 좀 이상한데요. 모바일에서 왕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 세션에서 짚었던 걸 되게 빨리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그 HTML5에 들어간 플랫폼적 요소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HTML 인풋이라고 해서 외부 HTML을 참조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언어에서 include에 해당되는 거죠. 또는 파이썬 유저라면 임포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도큐멘트 오브젝트 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한 루트 모델 안에 여러 개의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잘 쌓여 있어서 밖에서 접근할 수 없고 안에서 밖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그리고 커스텀 엘러먼트라는 거는 기본 DOM에 리프 오브젝트나 클래스를 개발자가 막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H1이 싫어. 그러면 나는 H8을 만들겠다.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다음에 템플릿이란 건 뭐냐면 예전에 CSS가 HTML에서 디자인을 떼어냈죠. 여기 계신 분들은 CSS가 되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10년 전에는 CSS를 HTML에서 분리해내는 이것도 운동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이 디자인 자체도 로직하고 분리를 해버리자. 로직은 로직대로, 디자인은 템플릿이라는 붓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CSS를 붙여서 실제 UI를 입히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편인데 아까 앞에서 쭉 보셨죠? 구글만 달려가고 있는 웹 USB, 웹 블루투스, 웹 미디. 그래, 우리는 하드웨어 포트를 제어할 거야. 그 다음에 네이티브 클라이언트죠. NACL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액티브엑스 차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컨트롤이라고 해서 웹에서 밖에 있는 윈도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만의 디자인이 적용된 어떤 브라우저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DDN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찾는 거죠. 뭐 여러 종류가 가능하겠죠. 아까 데모에서 보셨던 블루투스를 검색하는 것도 그 중에 일종입니다. 웹GL, 이왕이면 게임도 하는 게 어때? 오픈GL 기반으로요. 웹 어셈블리, 너가 C++ 개발자라면 C++로 개발해서 돌리는 게 어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로 짠 C++ 모듈을 컴파일해서 그걸 마치 자바스크립트에 원래 존재하는 함수나 어떤 모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금씩 이상하죠? 그 다음에 웹 페이먼트. 자, 이제 결제를 할 때 너희가 만들기 귀찮으니까 ISP도 등록하고 너희도 등록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표준을 제공할게 하고 딱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애플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애플페이 할 거야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글이 잘 만들어놨더니 애플이 이걸로 먹고 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스트링스. 패치, 아까 패치 프로세스 렌더 루트에서 이제 쪼개서 보내는 것도 보셨고 멀티플 소스에서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이걸로 구현할 수 있는 건 비트토렌트 짝퉁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리퀘스트 아이디 콜백. 중요하지 않은 게 또 좀 밀어놨다가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돌아가도록 하면 되죠. 예를 들어 뭐 조각몽은 아니겠구나. 뭐 페이지 렌더에서 필요 없는 부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 통계 처리를 한다거나. 패시브 이벤트 리스너.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치 이벤트 같은 이벤트들은 엄청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패시브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셀드 바틀로 생긴 걸 해결을 합니다. 리소스 힌트. 이것들이 프리로드, 프리패치, 프리커넥트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면 크롬 브라우저는 이걸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지 비트맵은 서비스 워커와 연동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 및 처리를 하는 거고요. 꼭 실제 이미지 소스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이미지를 SVG 형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만든 거를 이미지 비트맵을 사용해서 불러와서 쓰는 식으로 가능할 겁니다. 예전에 100KB짜리 3D 게임 뭐 이런 거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셈블리로 짜고 이미지는 다 프랙탈로 생성하고 그런 것들을 장난삼아 해볼 수도 있겠죠. 미디어 레코더. 웹RTC가 추가되면서 여기 음성이나 영상을 직접 녹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서버 사이드가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문제는 아직 덜 만들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 몇 개가 빠져있다는 게 단점이다.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CSS에서 변수 지원하는 겁니다. SCSS 이제 안 쓸 거다. 얘기한 거고 이렇게 정한 걸 set document variable이라고 해서 직접 문서에 박아 놓으면 마치 원래 존재하는 어떤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웹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니고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거죠. 뭐 마치 구글을 까는 것처럼 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제가 구글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희 팀이 폴리머라는 애를 거의 1년 반째 쓰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욕을 진짜 많이 하면서 썼는데 이제 쓰면서 개발자들하고도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증의 관계가 됐습니다. 깔 건 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구글 아이로 갔었는데 카드보드 주더라고요.
다들 올해는 노트북을 줄까? 태블릿을 줄까? 전 일부러 핸드폰 안 바꿨어요. 이런 분도 봤는데 봤더니 카드보드를 줬습니다. 네. 자, 그럼 사전 지식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웹 컴포넌트인데 HTML5에서 기어박스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기어박스 하니까 구글 기어가 생각나죠. 얘는 뭐냐면 로컬에 몽땅 캐시를 패치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리소스를 다 저장을 해놨다가 오프라인인데도 보여줄 수 있고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이 없을 때는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연결이 생겼을 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생각나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2006년도에 나왔는데 죽었죠.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써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 당연히 뒤에서 나올 서비스 워커가 이걸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죽었지만 복수하겠어 하고 점 찍고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브라우저를 갖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죠. 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구글이 직접 만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구글 기어스를 지원하는 액티브엑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사실 웹 컴포넌트 규격은 구글 혼자 이렇게 열심히 밀고 가고 있어요. 뭔가 크롬을 방패 삼아 열심히 혼자 밀고 있고 파이어폭스 막 날라오죠? 막 날라오는데 우린 할 거야 하고 있죠. 얘네가 이걸 하는 이유는 플랫폼을 좀 혁신시키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개발자의 복잡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리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HTML 임포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HTML을 CSS 불러오듯이 임포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반복되는 거 불러와서 바로 렌더링 시키기도 하는데 그냥 커스텀 엘리먼트를 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와요. 임포트하고 네임카드라는 애를 하면 얘가 불러지죠. 섀도우 DOM이라는 거는 DOM 트리에 리프 엘리먼트의 독립된 트리 만드는 거고 이 장점이 뭐냐면 원래 문서 하나에는 아이디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섀도우 돔으로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DOM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루트 돔이랑 똑같은 아이디가 있어도 서로 독립된 걸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에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얘가 없으면 여기 어떤 저희가 커스텀 엘리먼트 안에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붙이는 순간 루트 돔에도 그런 아이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충돌이 안 생기게 해주죠. 당연히 크롬만 지원하고 있고요. 메이저 브라우저들은 2016년대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글 I/O에서는 메이저 브라우저들이 다 이제 언더 컨시더레이션으로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지만 발표 자리에 직접 가서 만나본 결과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얘는 파이어폭스는 지원합니다. 놀랍죠? 커스텀 엘리먼트라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 타입 이외의 타입을 생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디비전, 앵커처럼 네임카드라는 애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레시스 엘리먼트하고 네임카드 쭉쭉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직접 생성을 해서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 쓰듯이 쓰고 블라블라 하고 태그를 닫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HTML 템플릿이란 건 이제 디자인 요소를 분리하는 게 CSS라면 구조를 분리하는 건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CSS 플러스 HTML 형태였다면 이제는 CSS, 템플릿,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포맷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포맷은 보시면 이제 다른 곳에서 패치되는 어떤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스타일이 여기 있는 거고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뭔가 될 것 같죠? 막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일렉트론 같은 걸 써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앱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브라우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웹 컴포넌트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웹 컴포넌트는 금방 얘기했던 게 다 크롬에서만 지원되니까 나머지 브라우저들에서도 지원되도록 자바스크립트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부르면 마치 원래 지원되는 것처럼 다른 브라우저들에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네 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스크립트 생각나시나요? i8이라고 익스플로러 8탄 2 전에 나온 애들에서 8탄의 명령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스크립트입니다. 모더나이저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걸 쓰면 다 지원이 되고요. 브라우저는 뭐 이렇게 다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1탑만 넣으면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윈도우 10으로 7월이면 올라오니까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거 다 되니까 요거 써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 줄을 추가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위에서 쓰는 걸 뭐냐? 폴리머라는 건데, 폴리머는 웹 컴포넌트에 기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폴리필 되고 이 폴리머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내가 막 불러쓸 수 있는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템플릿 명령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엔진이니까 그냥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도 되는데, 폴리머는 거기 일종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좋은 부분이 템플릿 스타일 코드가 딱딱딱 나눠진 게 리액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근데 좀 느립니다. 장점은 이제 다 되고 웹 컴포넌트.js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커미터 보면 다 겹칩니다. 얘네가 직접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폴리머 버전업 될 때마다 같이 버전업이 안 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에 맞춰 따라가는 게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웹 컴포넌트.js를 크롬에서는 안 불러도 됩니다. 단점은 크죠. 그리고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커스텀 엘리먼트 파일들이 예를 들어 내 홈페이지에 100개를 쓰고 있다 그러면 100번 호출을 하겠죠. 그리고 불안정하고요. 단점을 이제 다 아니까 고쳐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사전 지식을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PRPL, 프루프루 개발 패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1년째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자,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컨셉을 좀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어처럼. 네, 사실 여기 기어 소스 사진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어처럼 바꿔서 오프라인에 앱 비슷한 걸 얹어놓고 얘를 웹이랑 통신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겠다. 개발자들을 어떻게 수급한다? 노드.js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엄청 빨리 중요한 컴포넌트만 푸시해가지고 페이지를 보여준 다음에 나머지 루트들은 미리 캐싱을 하고 사용자가 뭐 터치를 하든 클릭을 하면 그때 로딩해서 다음 루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포넌트가 100개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웹 컴포넌트가 지원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 풀시가 지원되는 웹 서버, 아파치 2.4나 엔진엑스 1.10 이상, 서비스 워커 지원 웹 브라우저니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가 있어야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허들이 많은데 안 돼.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글 I/O 때 성지를 방문을 했는데 어쩐지 여기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이제 이 세션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빨리 넘어갈 텐데 궁금하신 건 나중에 뒤에서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이분하고 깃허브로만 알다가 이번에 가서 처음 만났는데요. 같이 뭔가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웹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모던 웹은 이렇게 생겼죠. 프레임워크 여기 괜히 이렇게 썼는데 그냥 jQuery라고 씁시다. 웹사이트 부르면 jQuery나 앵귤러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앱에 해당되는 거 부르고 쭉쭉쭉 불러요. 그러면 쭉 딜레이가 생기죠. 5초.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생기냐면 실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플랫폼이 지원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계속 위에 뭘 얹어서 생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유저 사용자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새로운 플랫폼 피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한 패턴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발표해서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멋진 웹 점수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여기까지 가면 좋은 거래요. 하나는 딥링크, 그러니까 링크를 따면은 바로 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그게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사용자 액션에 빠른 반응이 있어야 되고 앱이랑 유사한 사용자 경험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나 나쁜 네트워크에서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새로운 시장이 될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웹 1.0이라고 부르는 고대의 웹, 갑자기 웹 고고하게 되는데요. 15년쯤 전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요청을 보내면 HTML을 다 만들어서 보여줘요. 익숙하죠? 여기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그럼 이 경우는 잘 보세요. 딥링크는 되죠. 이건 안 될 거고, 이건 안 될 거고, 이건 안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2005년까지 이제 XHR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거죠. 포스트로 보내고 받아오는 리턴값 받아와서 분석하는 이 경우는 이제 싱글 페이지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AJAX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어떤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여기로 보내고 그럼 여기서는 다 만들어진 페이지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보냅니다. 뭐 여기서 되는 건 되겠죠. 이거는 확실히 됩니다. 나머지는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되는 애들도 있는 이유가 이 자바스크립트의 번들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AJAX 손으로 구현하시는 분들 요새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프레임워크도 사용하고 있죠. jQuery면 jQuery, 릴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해서 HTML 프래그먼트를 리턴 값으로 돌려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지 않다고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 경우에는 뭐 인터랙티브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딥링크도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 두 개는 만족을 합니다. 요새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여기에 도달하냐? 사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목표가 구글이 정해놓은 목표라는 생각이 자꾸 떠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꼭 여기에 도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구글은 PRPL 패턴으로 이걸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 커스텀 엘리먼트, 임포트, HTTP2 서비스 워커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구글 기어를 이 세상에 다시 소환하겠다. 그런 거죠. 커스텀 엘리먼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그 다음에 HTTP2, 마지막으로 서비스 워커 순서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커스텀 엘리먼트가 도입된 이유는 이겁니다. UI 복잡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사용됐던 컴포넌트를 다른 곳에 하려면 우리는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사용을 하지만 그걸 약간 수정했을 경우에는 그 카피 앤 페이스트가 일종의 지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어붙인다거나 하는 방식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리지널 프레임워크라는 게 우리가 이미 있잖아. 그러면 또 오브젝트 모델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자. 그리고 이걸 확장을 하자는 거죠. 뭐 이런 이게 지금 그쪽 그 폴리머에서 제공하는 취업 그 이그젬플인데요. 거기 보면 디테일 뷰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또 디테일 이미지 보시면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태그죠. 지금은 사이즈 셀렉터, 퀀티티 셀렉터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미리 커스텀 엘리먼트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이걸 앞에서 불러서 마치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쓰자.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거죠. 물론 이 커스텀 엘리먼트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태그들과도 호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은 어떻게 생겼느냐, 뭐 img를 부르는 거고 이 부르는 로직은 디테일 이미지에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 금방 보여드렸던 이 디테일 뷰는 어디 붙어 있냐면 그 겉에 있는 컨테이너 블럭인 아이언 페이지라는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언 페이지는 꼭 상품에 대한 디테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첫 화면도 보여줘야 될 거고 리스트도 보여줘야 될 거고 카트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는 모든 엘리먼트 요소를 전부 다 커스텀 엘리먼트로 만드는 거예요. 우선 지금 HTML 코드를 우리가 짜잖아요. HTML 짜고 CSS 입히고 뭐 로직을 받아서 처리할 때 그런 게 아니라 HTML 안에는 정말 이런 커스텀 엘리먼트들만 있고 언제 누가 호출되는지만 정해놓고 그런 모든 액티브한 동작들을 전부 다 심지어 스태틱한 동작들까지도 커스텀 엘리먼트로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앱 라우트라는 애로 계속 불러 쓰자. 이게 얘네 컨셉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W3C 에디터 드래프트에도 들어왔다. 우리 하면 돼. 이런 거고. 실제 이 아이언 페이지 안에 어떤 페이지로 접근을 했을 때는 누가 호출이 첫 페이지에서는 얘만 호출을 하는 거죠. 얘네는 지금 쓰이지 않으니까 호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불러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눌러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그때 얘를 부른 다음에 레지스터를 시켜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얘한테 이제 화면적 턴을 전환시키는 식으로 돌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 해결책이 페이로드가 커지고 복잡도가 올라가고 파편화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커스텀 엘리먼트로 해결을 하자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럼 이 커스텀 엘리먼트들을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불렀을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커스텀 엘리먼트, 이건 저희가 만든 커스텀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리고 뭐 레벨업 어쩌고저쩌고 붙어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까보면은 뒤에서 안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움 모듈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노티피케이션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컴포넌트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스타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에 의해서 디자인이 입혀진 템플릿이 있고요. 이 HTML 템플릿 안에 보시면 뭐 페이퍼 다이어로그나 페이퍼 아이콘 같이 폴리머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엘리먼트들도 있고, 직접 만든 것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식의 변수명으로 입력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리핏이라고 해서, 도움 리핏이라고 해서 이제 얘한테 데이터를 계속 던져주면 마치 리스트를 쌓듯이 반복문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템플릿 안에 또 템플릿이 있죠. 네스티드 템플릿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만든 코드를 실제로 돌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보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해결했고, 그럼 얘로 가봅시다. 컴포넌트를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를 한 번에 다 부르지 않고, 다 부르면 엄청나게 크겠죠. 필요할 때만 부르려면 그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자바스크립트 로더들을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분 불러오는 자바스크립트 로더들이 여러 개 있죠. 베이컨.js 같은 것도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되게 복잡해지고 최적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그 구글의 HTML 인포트를 밀고 있고요. 지금 구현체는 구글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불러오고, 템플릿에서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커스텀 엘리먼트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애를 스크립트에서 myElement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index.html 안에서 이런 식으로 HTML 임포트를 하면 이 안에 또 다른 것들을 임포트하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페이지를 임포트를 할 경우에는, 금방 뒤에 다른 페이지를 임포트할 때는 또 각각에 대해서 다 인클루드를 하지만, 실제로 임포트를 사실 런타임에 시키진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각각에 대해서 또 이런 페이지들이 다 존재하는 거고, 얘네들은 다 프리모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구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샵 앱이라는 HTML 안에도 뭐 아이언 페이지라고 페이지 레이아웃 담당하는 애 안에 리스트 뷰, 디테일 뷰, 카트 뷰, 이 각각은 또 만들고, 이 안에서 또 불러쓰고 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큰 커스텀 엘리먼트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서 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HTML 인포트를 써서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걸 해결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TTP2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조금만 많아지면은 금방 말씀드린 커스텀 엘리먼트 개수가 100개는 그냥 되게 쉽게 넘어가요.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노드에서 패키지 설치하실 때 보시는 건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HTTP로 서빙하려면 무지무지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 끝난 다음에 하나 끝나는 식이거든요.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절대 멀티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은 큰 번들을 하나 만들죠. jQuery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원하는 패키지만 골라서 jQuery 번들을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그걸 쓰시죠. 그런 식으로 번들을 만들어서 파일 개수를 하나로 줄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툴체인을 매번 관리할 거냐, 갑자기 내가 하나 새로 필요해지면 그거를 또 추가한 번들을 새로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해결을 하는 방법이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앱 번들을 이런 방식으로 크게 하나 만드는 거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 엘리먼트를 루트에 따라서 코드를 분리를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코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디테일은 얘네만 필요하니까 얘네들만 불러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캐시를 해서 다시 안 부르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만 호출해 쓰겠다는 게 PLP 패턴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HTTP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보내면 끝없이 이렇게 되니까
호출이 100개라면 이걸 100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느리고 또 이걸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서 HTTP2를 쓰게 얘네는 구글은 권장을 하고 있고 한 번 요청을 했을 때 리스폰스로 굉장히 많은 걸 요청을 하고 받아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 리퀘스트로 날려서 한 번에 받아올 수도 있는 그래서 커넥션 수를 줄이면서도 한 번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올 수 있는 정확히는 커넥션 수는 안 줄어들고요. 한 번에 처리 리턴에서 날라오는 게 굉장히 패러리하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잠깐 보셨을 텐데 뭐 헤더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프리로드로 쭉 날아오는 식으로 응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HTTP2에 SSL을 적용한 경우에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들을 이렇게 각각에 불러오는 이 안에서 또 각각에 불러오는데 이런 로드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HTTP2를 도입해서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벽이 첫 번째는 커스텀 엘리먼트가 있었죠. 브라우저들이 지원하지 않는데 구글로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HTTP 임포트는 이제 커스텀 엘리먼트가 많아질 경우의 해결 방법이었고요. HTTP2는 불러오는 임포트 수가 너무 많을 때 그 로드 타임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법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워커.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가 없을 때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임포트를 통해서 로드가 되는 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의 성격이 사실 더 강합니다. 네이티브 웹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개념으로 나온 게 프로그레시브 웹이고 이건 앞에서 설명 많이 들으셨으니까 생략할게요. 서비스 워커라는 건데 구글 기어 생각하시면 돼요. 리퀘스트를 중간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막아주고 있는 거죠. 리퀘스트 아니면 서비스 워커를 통해서 얘가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오프라인 땅에서 처리를 하고 못하는 애면 서버로 리퀘스트 보내서 리스폰스를 받아오고 자기는 캐시하고 결과는 또 사용자의 브라우저한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프라인이 되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그 리퀘스트를 캐시된 거에서 가능한 리스폰스면 바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리 캐시하는 것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커스텀 엘리먼트들을 여러 번 로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비스 워커를 사용을 합니다. 부수적으로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인도 같은 곳에서 굉장히 쓸 데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함께 놓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일단 첫 페이지를 띄우면 처음에 필요한 컴포넌트들만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죠. 그 다음에 얘네 서비스 워커가 관리하는 캐시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금방 받은 애들을 사용해서 얼른 첫 페이지를 그립니다. 이 리스트 뷰만 사용이 되니까 이 중에서 리스트 뷰만 불러서 빨리 첫 페이지를 딱 그립니다. 첫 페이지를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은 캐시가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왠지 모르지만 다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캐싱을 실시를 하고요. 아까 홈뷰, 디테일 뷰, 카트 뷰는 필요가 없었는데 얘네들을 이제 사용자가 보고 있는 동안 열심히 불러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페이지를 디테일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여기 이미 디테일 뷰가 와 있으니까 컴포넌트들은 다시 커스텀 엘리먼트들은 불러오지 않고 로컬에서 불러 쓰고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딱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 딥링크도 되고 액션도 빨리 반응되고 앱이랑 유사한 사용자 경험 오프라인에서도 돌아가고 다 된다고 다 됩니다. 라고 해서 푸시, 렌더, 프리캐시, 레이지로드 이거 앞자를 따서 PRPL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엄청 중요한 애들만 푸시해서 첫 페이지 그리고 그 첫 노트를 그려서 보여주고 나머지 애들을 미리 캐싱한 다음에 필요할 때 로딩해서 다음 노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이 반복되는 패턴을 PRPL 패턴이라고 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만드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사용자가 싫어해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샵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그 폴리머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일러플레이트를 바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잘 되는지 인스펙터 열어놓고 보실 수 있고요. 푸시 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라우저에서 웹 컴포넌트에다 JS 부르면 잘 됩니다. HTML 임포트는 물론 크롬에서는 잘 되고 다른 브라우저들도 폴리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폭스는 되게 빨리 들어올 것 같고요. 사파리는 되게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웹킷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컨시더레이션 리스트를 쭉 보면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HTTP2는 서버가 받쳐주면 되는데 웬만한 서버들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시면 다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워커는 파이어폭스 최신 버전이나 구글 크롬 최신 버전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I로 폴리머를 사용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직접 로컬에서 돌려보는 것까지 지원을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폴리머 홈페이지 가셔서 보실 수 있고, CLI로 노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 어플리케이션도 폴리머 프로젝트의 샵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고, 소스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익스텐디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여기까지니까 시간이 모자라네요. 자, 실제로 해보면 서버는 HTTP2를 지원을 하는데 아마존에서 올릴 경우에 클라우드 플론트가 아직 HTTP2를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 HTTP 하나씩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 푸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와 iOS가 서비스 워커를 지원을 안 하죠. 웹킷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예 보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캐시가 안 되니까 PIP 패턴을 쓸 수가 없죠. 너무 느려서. 그 다음에 크롬을 제외한 브라우저들은 HTML 인풋을 쓰지를 않습니다. 지원 안 합니다.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워킹그룹에 지금 싸움이 났는데요. ES6에서 비슷한 걸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구태여 따로 구현을 하느냐, 이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구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웹 컴포넌트 레디라는 이벤트를 주로 쓰게 되는데, 이게 이벤트가 뭐냐면 웹 컴포넌트가 JS를 사용할 경우에 이게 정말 폴리필이 다 끝나서 브라우저 호환성이 다 개선이 된 다음에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아까 뭐 HTML 인풋나 뭐 커스텀 엘리먼트 같은 그런 명령들은 이 이벤트 이후에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코드들이 돌아가도록 짜는 게 현재 일반적인 폴리머 프로그래밍 패턴인데, 문제는 이제 크롬에서는 이 이벤트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용 크롬용 두 개를 만들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돔을 사용을 하면 모바일 플랫폼에서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상하게 iOS에서 폴리필을 통해서 만든 섀도우 돔 환경이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섀도우 돔보다 빠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필수 컴포넌트니까 어싱크로 불러올 수가 없고, 이게 요새 기계들은 꽤 괜찮은데 갤럭시 S5만 돼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앱 스토리지라고 해서 로컬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돌려보시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컨시스턴시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고 등의 프레임워크랑 같이 사용하려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는 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템플릿 기반이잖아요. 템플릿은 HTML 렌더가 서버 쪽에서 일어나는 걸 가정을 하고 대부분의 명령들이나 그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죠. 그 워크플로우, 그 템플릿 패턴은 전부 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미리 제공을 해주고 걔랑 통신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실무적인 고민은 뭐가 있냐면, 템플릿에 사용하는 이 치환자가 있는데 이게 장고에서도 사용하고 폴리머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 해결책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지원을 하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WS는 언젠가 지원을 하겠죠? 기다리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파리에서 서비스 워커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사파리에서만 지원하는 캐시다 매니페스트란 파일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강제로 파일들을 미리 캐시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온디맨드는 아니고 맨날 한 번 다 불러오게 되지만 어쨌든 로컬의 캐시를 불러온 채로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엔 느리지만 그 후엔 퍼포먼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롬을 제외한 브라우저들이 HTML 임포트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지금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웹 컴포넌트 지원하는 크롬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로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면 됩니다. 불지르는 코드 하나 만들죠. 그렇게 해서 크롬에서는 이 코드가 맨 끝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이벤트를 강제로 하나 만들어서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벤트 이름 정해준 다음에 디스패치하면 이벤트가 딱 발생을 하죠. 이걸 모든 페이지 렌더링 맨 끝에 달아놓으면 코드 하나로도 다른 플랫폼이랑 크롬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돔 사용할 경우에 느린 이유는 쓰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쉐이디돔 쓰세요. 가보면 쉐이디돔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요, 섀도우처럼 이렇게 인캡슐레이트는 안 됐는데 적당히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조만간 CSS 컨테인먼트 나오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걸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아이디 중복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는데 아이디 중복 문제는 뭐 잘 넘어가시고 CSS가 막 벗어난 문제는 CSS 컨테인먼트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해결 방법 없고요.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스토리지 동작 예측할 수 없는 거는 플랫폼마다 분기 타시면 됩니다. 크롬에서는 잘 되니까 크롬 거 쓰시고 사파리에서는 잘 안 되니까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캐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고를 쓰시는 분들은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로 갈아타시면 되고요. 템플릿을 안 쓰면 됩니다. 완전히 좀 패턴이 달라지지만 잘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웹 컴포넌트 개요를 설명드렸고 폴리머 소개, 그 다음에 PRPL 패턴도 소개를 드렸고 정말 이걸 내가 서버에 올려가서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겪는 문제점이나 해결책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명이 주로 이런 삽질을 했는데 여기 다 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분들을 보시면 좀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